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은 미술관의 정적 속에 숨겨진 가장 뜨거운 비밀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술 작품을 그저 아름다움의 산물로만 생각합니다. 화려한 색채, 우아한 곡선, 그리고 거장들의 신들린 듯한 붓터치에 감탄하며 지나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장들이 쳐놓은 거대한 연기망일지도 모릅니다. 검열과 탄압이 일상이었던 시대, 자신의 사상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천재. 화가들은 캔버스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자신만의 암호와 은밀한 메시지를 심어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돋보기를 들고 수백 년 동안 침묵해온 그림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진짜 이야기를 해독해보려 합니다. 자, 화폭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하고도 경이로운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이름은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과 영화로도 익숙하시겠지만 그의 작품 최후의 만찬은 파헤칠수록 기묘한 구석이 많습니다. 흔히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는 순간의 긴장감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연구자들은 이 그림 안에서 악보를 발견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손 위치,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빵의 위치를 오선지 위에 음표로 옮겨보았더니 약 40초 분량의 장엄한 찬송가가 연주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음악가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그림 속에 소리를 심어둠으로써 시각을 넘어선 청각적 영원성을 추구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의 오른편에 앉은 인물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주장은 여전히 학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회의 권위 아래 숨겨야만 했던 인간적인 사랑, 혹은 여성의 지위에 대한 레오나르도만의 은밀한 반항은 아니었을까요? 다빈치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천재, 미켈란젤로의 비밀은 더욱 도발적입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아담의 창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느님이 아담에게 손을 뻗어 생명을 불어넣는 그 숭고한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감싸고 있는 붉은 망토와 주변 인물들의 배치를 자세히 보십시오. 신경의 부학자들은 이 형상이 인간의 뇌 단면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위해 시신을 해부하며 인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는 왜 하필 하느님의 배경으로 뇌를 그렸을까요? 그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진정한 선물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지성과 이성이다라는 인본주의적 선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의 뇌를 신의 중심에 배치한 미켈란젤로의 대담한 암호는 수백 년 동안 교황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거장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들 속에도 과학적인 암호가 숨어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유명한 그의 그림들은 사진보다 더 정교한 빛의 묘사를 보여주죠. 학자들은 그가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광학장치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페르메이르의 암호는 도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그림 음악 수업을 보면 거울 속에 비친 소녀의 시선이 건반이 아닌 옆에 서 있는 남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타일 패턴과 가구의 배치는 수학적 원근법의 정수를 보여주지만 그 정교한 질서 속에 숨겨진 부적절한 관계나 비밀스러운 연애의 징후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 낭만주의 시대의 어두운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고야의 검은 그림 연작은 소름돋는 공포를 선사합니다. 특히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는 보는 이를 압도하죠. 고야는 왜 자신의 집 벽면에 이런 끔찍한 그림들을 그렸을까요? 당시 스페인의 부패한 정치 상황과 전쟁의 참혹함에 환멸을 느낀 고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 자식 민중까지 잡아먹는 국가의 잔인함을 신화의 탈을 빌려 고발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화적 주제를 담고 있지만 그 거친 붓질 속에는 이성을 잃은 괴물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절규가 암호처럼 박혀 있습니다.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은 암호 예술의 교과서라 불릴만합니다. 두 명의 화려한 귀족 사이에 온갖 과학기구들이 놓여있죠. 그런데 그림 하단 바닥을 보면
길쭉하고 기괴한 형체가 하나 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림 오른쪽 옆면에서 비스듬히 쳐다보면 그것이 완벽한 형상의 해골로 변합니다. 이것을 외상의 ENAMORPHOSIS 기법이라고 합니다. 홀바이는 왜 이런 장치를 쓸까요? 화려한 권력과 지식을 상징하는 대사들의 발밑에 죽음의 상징을 숨겨둠으로써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서늘한 진실을 오직 시선을 비틀어야만 볼 수 있는 암호로 남겨둔 것이죠. 현대 미술로 넘어오면 암호는 더욱 추상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를 유심히 보십시오. 학자들은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카페의 중앙에는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인물 예수이 있고 그 주위를 12명의 손님 제자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하는데 그는 유다를 상징하죠. 고독한 예술가였던 고흐는 종교적 구원을 갈망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 성스러운 도상을 몰래 심어두었습니다. 노란색의 찬란한 빛은 단순한 가로등 불빛이 아니라 그가 꿈꾸던 천국의 광채였던 셈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작품들은 암호 그 자체입니다. 기억의 지속에서 흘러내리는 시계들은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달리는 자신의 꿈과 무의식을 캔버스에 투영하며 억압된 욕망과 공포를 기괴한 상징물로 암호화했습니다. 늘어진 시계는 발기부전에 대한 공포를, 그림 구석의 개미떼는 부패와 죽음에 대한 강박을 상징하죠. 그는 관객에게 자신의 머릿속을 열어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려면 정신분석이라는 열쇠가 필요하게끔 정교한 미로를 설계했습니다. 여성 화가들의 작품 속에는 더욱 절박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를 보십시오. 성경 속 여장부 유디트를 그렸지만 사실 유디트의 얼굴은 작가 자신이고 목이 잘리는 홀로페르네스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스승 아고스티노 타시의 얼굴입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법적, 사회적 복수가 불가능했던 그녀는 캠퍼스 위에서 가해자를 처단하는 처절한 암호극을 벌인 것입니다. 피가 튀는 생생한 묘사는 단순한 사실주의가 아니라 억눌린 피해자의 분노가 예술로 승화된 피의 메시지였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들 역시 고통의 암호문입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숭이 가시, 목걸이, 부러진 기둥은 그녀가 평생 겪었던 육체적 통치와 정신적 배신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기가 밖으로 드러나거나 화살에 맞은 사슴으로 자신을 묘사하며 나의 현실은 이토록 아프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림은 일기장이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을 세상과 공유하기 위한 유일한 암호체계였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는 화려한 황금빛 뒤에 에로티즘과 죽음의 경계를 숨기고 있습니다. 남녀의 의상에 새겨진 직사각형과 원형의 무늬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 문양들이 당시 막 발견되기 시작한 세포나 정자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황금빛 장식으로 암호화하여 인간의 사랑이 가진 생물학적 숭고함을 표현한 것이죠. 절벽 끝에서 위태롭게 입을 맞추는 연인의 모습은 찰나의 쾌락과 영원한 소멸 사이의 긴장감을 암호처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미셀 바스키아의 낙서 같은 그림들 속에도 현대 사회의 어두운 암호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그림 곳곳에 시라는 저작권 표시나 왕관 기호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은 백인 중심의 예술계에서 흑인 예술가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해부학적 구조와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나열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모되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암호화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거리의 언어로 쓰여진 현대판 예언서와 같았습니다. 왜 거장들은 이토록 힘들게 메시지를 숨겨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술이 가진 이중성 때문입니다. 예술은 권력자의 후원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비판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화가는 후원자의 입맛에 맞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면서도 그 안에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심어둠으로써 역사의 심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모는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패이자 시공간을 넘어 후대의 관객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림 속 아모를 해독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술가라는 한 인간의 영혼과 가장 가까이 닿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의 화가가 붓 끝에 실어보낸 은밀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채는 순간 캔버스는 단순한 물감의 집합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의 장이 됩니다. 아모는 관객을 수동적인 구경꾼에서 능동적인 탐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림 구석의 작은 꽃 한 송이, 인물의 기괴한 손동작 하나가 사실은 세상을 뒤흔들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미술관은 거대한 도서관이자 암호 해독소가 됩니다. 예술 속의 암호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은 관객의 몫이며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도그마에 갇힌 세상,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사회, 남성 중심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화가들은 붓을 칼처럼 휘두르며 자신만의 진실을 새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미술관에 가신다면 그림 앞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배경에 그려진 작은 사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은 화가가 자신의 서명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암호를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예술은 발견하는 자의 것이고 메시지는 들으려 하는 자에게만 들리는 법이니까요. 위대한 예술은 결코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겹겹이 쌓인 유체 물감의 층 아래에는 화가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금기된 욕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함과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술가는 죽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여전히 캔버스 위에서 맥박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화폭 뒤의 은밀한 전원들을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주었기를, 그리고 아름다움 너머의 진실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암호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예술로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더 짜릿하며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걸작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라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